많이 들어보셨죠? 20세기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계사적 전환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러시아 혁명. 의의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러시아 혁명은요, 레닌과 볼셰비키들이 일으킨 무장 쿠데타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합법칙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라고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두 이야기 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3의 의견도 있습니다. 헤드피피로 끝난 혁명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완성되지 않은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러시아 혁명이 가지고 있는 꿈,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꿈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요, 절대적인 평등 불가능합니다. 유토피아에 가깝죠. 하지만 먹고 싶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도 동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미완의 혁명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의 실험 무대, 실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실험 무대로서 소련이 탄생하게 된 조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국제사회적 조건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나오게 됐는지,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제시가 됐는지, 그리고 네 번째, 그러한 정책들이 제시가 됐을 때 소비에트 사회는, 소련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 그것도 역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련의 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입니다.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는요, 1985년 3월 달에 공산당 서기장이 된 인물인데요. 작년에 돌아가셨죠. 85년 3월 달에 서기장이 됐을 때 고르바초프는 고민을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소련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지 고민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당시의 소련은 처음의 소련의 모습, 즉 러시아 혁명에서 꿈꿨던 소련 사회의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러시아 혁명 때 꿈꿨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소련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새롭게 소련을 건설하자라는 뜻으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페레스트로이카는요, 러시아 말로 다시 건설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재건할까요? 그렇죠. 사회주의를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는 겁니다. 러시아 혁명 때 꿈꿨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렇죠, 그렇게 꿈꿨던 소련이라는 사회를.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죠.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다시 건설한다는 뜻의 재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건이라는 말은 원래 경제에 국한된 용어였습니다. 나중에는 확대해서 개혁 정책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회주의를 다시 건설하라는 경제적 측면에 해당되는 용어였었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 측면에서는요, 공개라고 하는 글라스노스티 정책을 폈습니다. 흔히 개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글라스노스티 단어는요, 원래는 공개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공개하느냐?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다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는요, 새로운 사고라고 하는 노브의 무의실레네라고 하는데 영어로 New Think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고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시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사고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바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대립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지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개념 속에는 국내 개혁을 하기 위한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고르바초프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자, 어찌됐든 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고르바초프는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렵다. 좀 쉽게 좀 설명해 달라. 페레스트로이카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고르바초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모든 지침을 내려서 너희들에게 통보를 했다면 이제는 큰 틀에서만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큰 그림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페레스트로이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소련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창의적인 생각은 발트 3국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발트 3국, 아마도 또 들어보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발트에 인접한 3개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발트 3국에서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지난 과거 1939년 8월 23일 날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 즉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비밀 협정에 의해서 발트 3국이 소련에 강제 합병됐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50년 된 1989년 8월 23일 날 일어나서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하는, 소련방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답변을 하죠. 아니야. 사회주의의 틀은 지켜야 돼. 소련방을 벗어나면 안 돼. 즉 소련방 내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제시를 하지만 발트 3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소련을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만의 주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거를 막으려고 탱크를 보냈고요. 그 탱크를 막고자 발트 3국의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국경에 나와서 탱크를 막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고르바초프의 탱크는 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얘기죠. 유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혈 사태 이후에 발트 3국 국민들은 더 이상 소련방에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기로 했죠. 여기에 동조한 다른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지붕 15개 가족으로 구성됐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갑작스럽게 해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지붕 15개 국가가 떨어져 나가서 15개의 국가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15개 국가가 등장을 한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러시아 혁명에서 탄생한 소련이라는 국가는 해체가 된 거죠. 그 시점이 바로 1991년 12월입니다. 91년 말에 소련은 해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혹자들은 소련이 붕괴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해체됐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개의 국가들이 하나의 구성공화국으로서 소련을 잘 이루고 있었는데, 즉 한 지붕 15개의 그 가족들이 잘 살고 있었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거는 무너졌다기보다는 해체가 더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된 이후에는 소련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15개 국가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쉽게 주권 국가를 건설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건설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러시아도 힘들었습니다. 왜요?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한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또 아무 경험이 없었던,
공산당 1당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당제와 다원주의를 도입을 했죠.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를 경험한 이하가 과거 제정 러시아 때 잠깐 있었다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자본주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서 새롭게 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쉽지 않았죠.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소련 때 미국과 더불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던 소련 국민들의 자존심,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신흥 귀족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요, 갑작스럽게 신흥 귀족들이 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러시아는 겪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라토리엄도 맞고요. 그리고 그 서방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됐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때의 대통령은 옐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옐친은요, 초창기 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즉 러시아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한때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탱크 위에 올라가서 쿠데타의 부당함을 주장했었던 강력한 지도자였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너무나 무력함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즉 대통령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에는 그가 키웠던 푸틴이라는 사람에게 당시 총리였습니다. 총리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자기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푸틴이 권한 대행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99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000년 5월에 정식으로 푸틴이 대통령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10년을, 소련 해체 시기에 어려운 10년을 겪고 러시아가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지금까지 몇 년을 통치를 했죠? 그렇죠. 2000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3년이니까 20년이 넘게 러시아를 통치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만 통치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총리도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99년 12월 31일 날 등장을 해서 2000년 5월 달에 첫 번째 대통령을 했습니다. 4년 임기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재선을 했습니다. 2008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정치적 후계자인 메드베제프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총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후계자였던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푸틴이 다시 대통령에 등장을 했습니다. 2012년에 대통령에 등장을 해서요,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내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또다시 푸틴이 대통령에 나올 수 있는, 즉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내년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2036년까지 푸틴은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몇 년 동안 총리와 더불어 최고 지도자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러시아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36년입니다. 물론 2036년까지 푸틴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는 일단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등장하려고 하겠죠. 자, 이런 러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살짝 푸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푸틴은 1952년생입니다. 나이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제법 한국 나이로 보면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입니다.
KGB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학도 한번 얘기할까요? 상페테르부르크 법대 출신입니다. 공부도 제법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는요, 당시 소련에서는요, 모스크바 법대와 상페테르부르크 법대가 아주 인기가 높았던,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갔던 대학 그리고 학과입니다. 푸틴도 공부를 잘해서 상페테르부르크 법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KGB에 근무를 했습니다. KGB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 첩보원 생활을 했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동독, 독일 중에서도 동독 드레스덴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스승에 따라서 상페테르부르크 시에서도 근무하고요. 잠시 실직을 하기도 했지만 워낙 능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자면 청와대, 러시아의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죠. 그 근무하는 동안에 옐친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옐친은요, 푸틴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고 본인이 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데리고 있다가 KGB 의장도 시키고요, 다시 총리도 시키고요, 나중에는 그렇죠, 대통령까지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옐친 덕분에 푸틴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푸틴이 내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러시아는요, 푸틴이 집권하는 시기까지 또는 고대 역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3번의 실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3번의 실험은요, 뾰트르 대제의 실험입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뾰트르 대제는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러시아를 완전히 바꿔서 유럽의 강대국의 일원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유럽화 정책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그 서유럽화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뾰트르 대제의 서유럽화 정책의 결국 결과물은, 마지막 종착점은 러시아 혁명이다. 말하자고 하면 뾰트르 대제의 서유럽화 정책으로 인해서 강대국으로 올라선 건 분명하지만 속은 많이 비어있는, 즉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당시 유럽에 비해서 낙후됐던 러시아가 결국 러시아 혁명으로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요, 스탈린의 실험입니다. 스탈린 알고 계시죠? 아마도 푸틴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푸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시면서 과거 스탈린과 같은 인물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스탈린과 푸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은 꼴이냐라는 거는 뒷부분에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하고요. 스탈린의 실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탈린의 실험은요, 사회주의를 러시아에 이식시키는 실험이었습니다. 1928년부터 1953년까지 약 25년간 집권한 스탈린은요, 사회주의를 러시아에 이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은 어찌 보면 소련방 해체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스탈린의 실험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나름 성공을 했죠. 어떤 면에서 우리 표현을 하자면 러시아 사람들, 소련 사람들의 보릿고개를 극복해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들어준, 또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준 그런 부분적인 성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진 않았죠. 정치적인 면에서는 분명 후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스탈린의 실험은 소련방 해체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부분적으로 고르바초프의 실험 또는 뭐 앞서 또 후르시초프도 있었지만은요, 고르바초프의 실험, 옐친의 실험도 있긴 하지만 스탈린의 실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실험은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의 실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3년을 최고 지도자로서 군림을 했습니다. 푸틴의 실험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에 따라서 러시아의 미래가 그려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푸틴이 재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지만 어찌됐든 36년까지 대통령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허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푸틴이 대통령으로 최고 권력자로 있는 동안 그가 행하는 실험이 끝나봐야 러시아의 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들이 세 가지요 큰 실험들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저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인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큰 힘은 자신들의 자긍심이었습니다. 항상 기독교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서 새로운 자기네들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주변을 가끔 돌아보면 서쪽에 있는 서유럽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러시아는, 소련 사람들은 무언가 서유럽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서적으로는 분명히 서유럽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좀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또는 자잘한 거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행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푸틴의 실험이 어떻게 될지는 내년도 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지켜볼 것이지만 러시아에서 세 가지 실험이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향후 러시아의 모습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